이 땅이 표돈으로 자리를 차지하겠다! 썩 꺼지 못해. 아이가 있어. 오늘만 봐주십시오. 설이 내린 새벽바람이 멍석이를 핥히고 지나갔다. 어미는 등지의 핏덩덩이를 무명천으로 동여매고 숯불에 입김을 불어넣었다. 화로에서 붉은 재가 흩날렸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떡을 굽는데 사내의 가죽신이 화로 옆을 걷어찼다. 품속 깊이 숨겨둔 엽전을 꺼내 건넸으나 사내는 바닥에 팽개쳐버렸다. 엎드려 돈을 줍는 그녀의 위로 서늘한 그림자가 덮쳤다. 세상은 힘없는 자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법. 당신이라면 이 어미의 편에 서겠습니까? 좋아요로 그녀를 지켜주시겠습니까? 해가 중천에 솟자 장터는 금세 사람들로 북적이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거친 함성과 흔적 소리가 뒤섞인 먼지 구덩이 속에서도 사내의 시선은 독사처럼 집요하게 과부의 등 뒤에 꽂혀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묵묵히 떡을 뒤집었다. 등 뒤에 아이가 치멀거릴 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때 흙먼지 날리는 시장통과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비단 옷자락이 멍석 앞에 멈춰섰다. 갓을 쓴 젊은 도련님이었다. 그의 허리춤에는 붉은 매화가 정교하게 수놓아진 고급 돈주머니와 푸른 폐옥이 맑은 소리를 내며 달랑거렸다. 한눈에 보아도 귀한 집 자제임이 분명했다. 향이 좋구나. 따뜻한 것으로 주게. 고소한 떡 냄새에 이끌린 그가 엽전을 꺼내려 주머니 끈을 만지작거렸다. 과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가장 잘 익은 놈을 골라 담았다. 바로 그때였다. 짐을 잔뜩 진 짐꾼이 비틀거리며 도련님 쪽으로 급히 쏠렸다. 도련님이 짐꾼을 피하려다 엉겁결에 허리춤이 풀렸으나 이를 눈치챈 건 오직 떡을 썰던 과부뿐이었다. 툭 하고 떨어진 붉은 주머니. 그 순간 과부의 눈이 번들거리는 왈패의 시선과 마주쳤다. 저놈이 보면 끝장이다. 그녀는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떡을 싸던 기름종이로 주머니를 잽싸게 덮어버렸다. 그것은 본능적인 보호였다. 순식간에 종이 주름 사이로 자취를 감췄다. 도련님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떡값만 치르고는 제 허리춤이 허전해진 줄도 모른 채 서둘러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과부가 떡을 정리하려 손을 뻗는 순간 손끝에 차갑고 묵직한 이물감이 닿았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눈 똑바로 뜨고 있어라. 수작 부리면 엎어버린다. 멀리서 들려온 사내의 서슬퍼런 고함에 과부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오직 그녀만이 기름종이 아래 숨겨진 그 물건의 위치를 알았다. 기름종이 틈새로 반쯤 가려진 매화 무늬가 붉게 번득였다. 굶주린 배를 채울 횡재인가? 아니면 더 큰 화를 부를 재앙인가? 이 주머니가 그녀의 목숨줄이 될지 아니면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지 모른다. 과부가 떨리는 손끝으로 기름종이를 살짝 들췄다. 붉은 비단 위로 정교하게 수놓인 매화가 선명했고 광가에서나 쓰는 매듭이 야무졌다. 당장이라도 쫓아가 돌려주어야 마땅했다. 그녀가 무릎을 펴고 일어서려는데 등 뒤 포대기 속에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발목을 잡는 족쇄였다. 그녀가 다급히 도련님을 부르려 입을 열었으나 장사치들의 고함과 짐소리에 목소리는 허무하게 묻혀버렸다. 도련님의 뒷모습은 이미 인파 속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내 목숨처럼 지키리라. 저놈이 보면 당장이라도 낚아채 갈 것이다. 주인에게 돌려주려면 짐승 같은 저놈의 눈을 피해야만 한다. 과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품속 깊이 갈무리했다. 훔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키는 것이다. 과부 사정, 과부가 알지. 별일 없어야 할 텐데 뭘 그리 품에 감추나. 과부는 주인 있는 물건이라 해명하려 입술을 뗐다. 순간 건너편 기둥 뒤에서 그녀를 주시하던 사내와 눈이 마주쳤다. 등골이 오싹했다. 지금 이 물건을 보였다간 저 굶주린 짐승에게 뼈까지 씹어먹힐 것이 뻔했다.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도마 위로 식칼을 내리꽂았다. 떡을 써는 칼질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고막을 때렸다. 손님에게 건넬 떡을 기름종이에 써는 그녀의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미세하게 흔들렸다. 사내는 그녀가 몰래 딴 주머니나 돈을 숨긴다고 착각했다.
돈 냄새를 맡은 그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저 멀리 인파 끄트머리에서 도련님이 걸음을 멈추는 것이 보였다. 허전한 옆구리를 더듬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과부는 숨을 죽였다. 얇은 속저고리 밖으로 주머니의 둥근 윤곽이 달처럼 희미하게 비쳤다. 사내는 이제 그녀의 품속에 돈이 들어있음을 확신했다. 살기가 등등한 그림자가 떡판 위를 덮쳤다. 사내가 예고도 없이 불쑥 다가와 검문이다 라며 과부의 가냘픈 팔목을 쇠집게처럼 으스러지게 낚아챘다. 그녀가 비명을 삼키며 거세게 몸을 비틀자 옷석 깊숙이 숨겨둔 붉은 비단 주머니가 허공을 가르며 툭 튀어나왔다. 바닥에 떨어진 주머니에서 묵직한 엽전들이 서로 부딪히며 짤랑하고 청명한 소리를 냈다. 장터의 왁자지껄한 소음이 일순간 멈추고 서늘한 정적이 흘렀다. 돈 냄새를 맡은 사내의 눈이 탐욕으로 희번덕거렸다. 이 년이 감히 양반돈에 손을 대? 도둑년이다! 사내는 기다려 떠는 듯 쾌재를 부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순식간에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그녀를 애워쌌다. 사람들은 전후 사정도 모른 채 흉을 보며 손가락질을 해댔다. 등 뒤 포대기 속 아이가 낯선 살기에 놀라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과부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으며 차가운 바닥을 기었다. 억울함에 눈앞이 캄캄했다. 아닙니다. 추워서 돌려주려 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피를 토하듯 항변했지만 사내의 우렁찬 호통 소리에 그녀의 진실은 힘없이 묻혀버렸다. 관하로 가서 군장을 맞아봐야 이실직고 하겠구나. 사내는 과부의 멱살을 잡고 짐승을 다루듯 거칠게 흔들어댔다. 단정했던 쪽진 머리칼이 헝클어져 산발이 되었고 새벽부터 애써 구운 떡판이 밀려 시커먼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흙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쓴 떡과 숨이 넘어가라 우는 아이의 붉은 얼굴이 처참하게 뒤섞였다. 공포에 질려 흐릿해진 그녀의 눈에 저 멀리 인파를 헤치며 다급히 되돌아오는 도련님의 푸른 도포자락이 아른거렸다. 허나 사내의 소나기는 이미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당장 이 누명을 벗지 못하면 멍석마리를 당해 차가운 주검이 될 위기였다. 인파가 거칠게 갈라지며 도련님이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고 나타났다. 흙바닥에 나뒹구는 붉은 주머니를 낚아채듯 집어든 그가 매듭을 살폈다. 익숙한 매화자수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것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억눌렸던 숨을 토해내며 과부가 무릎으로 기어와 납작 엎드렸다. 흙투성이가 된 두 손을 싹싹 비비며 결백을 호소했다. 도련님은 공포에 질린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도둑의 눈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다. 놈은 먹잇감을 놓친 늑대처럼 번들거리는 눈을 굴리더니 입꼬리를 비릿하게 비틀어 올렸다. 도둑 누명이 통하지 않자 즉시 더 끈적하고 더러운 올가미를 던졌다. 얼굴 반반한 거 믿고 양반댁에 들어가 보시겠다? 훔친 게 아니라면 꼬리친 게지. 장터 구경꾼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야유가 독버섯처럼 번져나갔다. 천한 것이 분수도 모르고.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꽂혔다. 도련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담옷감을 감추려 헛기침을 하며 급히 지갑을 열었다. 공경에 처한 그녀를 구하려는 서툰 호의였다. 이 떡을 내가 전부 사겠네. 그러니 이 사람을 그만 놔주게. 그러나 사내는 배를 잡고 낄낄거렸다. 보시오. 양반님께서 떡값으로 화대라도 넉넉히 치르시려는 모양일세. 구경꾼들의 눈빛이 경멸로 바뀌었다. 과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비릿한 핏물이 입안에 고였다. 수치심에 온몸이 불덩이 같았으나 등 뒤의 아이를 생각하며 버텼다. 그녀는 도련님이 내민 엽전꾸러미를 단호히 밀어냈다. 동정은 독이었다.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습니다. 함부로 말씀 마십시오. 떡값은 정해진 대로만 받겠습니다. 그녀는 고집스럽게 떡값에 해당하는 동전 몇 입만을 챙겨주었다. 동전이 그녀의 거친 손바닥에 놓이자마자 사내는 바닥에 태 하고 가래침에 뱉었다. 누런 멍석 모서리에 사내의 침이 진득하게 달라붙었다. 돈 맛봤으니 됐다. 사내의 모욕에 도련님은 주먹을 쥐었으나 자신이 나설수록 여인의 평판만 더럽혀질 뿐임을 깨달았다.
도련님은 붉어진 얼굴을 수습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이곳에서 왈패와 섞여봐야 여인의 편판만 깎아내릴 뿐이었다. 똥이 무서워 피하랴 더러워 피하지. 허나 이 치욕은 반드시 법도로 갚아주리라. 그는 차가운 눈으로 사내를 일배라고는 무겁게 발길을 돌렸다. 과부의 손에 쥐어진 동전이 불에 달군 쇠처럼 뜨거웠다. 장터구석, 낡은 멍석 위에 웅크린 장님 광대가 마른 입을 다셨다. 앞은 보이지 않아도 귀는 열려 있었다. 사내의 거친 욕설, 억울함에 떨리던 과부의 숨소리,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떡판의 진동까지 모든 것이 그의 귓가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손때 묻은 지팡이를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지난 장날 줄임배를 움켜쥐고 있을 때 몰래 다가와 따뜻한 떡 하나를 손에 쥐어주던 여인이었다. 그 손길이 얼마나 거칠고 또 따뜻했는지 기억한다. 하지만 그는 힘없는 광대일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지팡이로 바닥만 툭툭 치며 속을 끓였다. 옆자리 채소 장수 안악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콩나물 시루를 정리하는 척하며 깊은 한숨을 땅이 꺼져라 내쉬었다. 사내 횡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저놈이 생사람 잡는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걸린 말이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나서봤자 돌아올 보복이 두려웠다. 내일 당장 내 좌판이 뒤집히고 자식들이 해코지당할까 겁이 났다. 그녀는 죄책감에 발만 동동 구르며 애꿎은 치마자락만 비틀어 짰다. 비겁한 침묵이 장터를 무겁게 짓눌렀다. 한편 도련님은 흙투성이가 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본가로 달려갔다. 소설대문을 지나 사람채로 뛰어드니 대청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던 큰어른 대감의 눈매가 매섭게 빛났다. 아들의 급한 숨소리에 곰방대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도련님은 마루 아래 무릎을 꿇고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고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여인과 횡포를 부리는 사내의 악행을 토로했다. 아버님, 그 여인은 맑은 눈을 가졌습니다. 결코 남의 것을 탐할 사람이 아닙니다. 대감은 곰방대를 재떨이에 탁탁 탈며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답했다. 진짜 금은 불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겉모습만 보아서는 사람 속을 모르는 게야. 대감은 사람을 시켜 은밀한 준비를 서둘렀다. 비단옷 대신 냄새나는 넉마주의 옷을 가져오라 일렀다. 그리고 관아의 나졸에게 기별을 보내 내일 장터에서 무슨 소란이 벌어져도 절대 관군을 투입하지 말라 엄포를 놓았다. 오직 바닥까지 떨어진 인심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심산이었다. 권위와 힘이 사라진 무법천지, 그곳에서 진짜 인성이 드러날 타였다. 밤이 깊었다. 초가 삼간 낡은 방, 과부는 무릎을 세우고 앉아 밤을 꼬박 새웠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억지로 눈물을 삼키느라 목울대가 아팠다. 소리내어 울면 혹여나 잠든 아이가 깰까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다. 품속의 아이는 어미의 타들가는 속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젖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새근거리는 아이의 숨결만이 그녀를 붙들고 있는 유일한 끈이었다. 이 아이를 먹이기 위해 그녀는 내일 다시 그 지옥 같은 장터로 나가야만 했다. 새벽닭이 울었다. 푸르스름한 여명이 창호지 문을 적셨다. 과부는 퉁퉁 부어오른 눈을 억지로 뜨고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밤새 식은 떡 시루를 다시 데우고 아이를 등에 업었다. 문지방을 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에 그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비틀거리며 장터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광대가 꽉 쥐고 있던 낡은 지팡이처럼 그녀는 희미한 희망 하나를 붙들고 있었다. 오늘 대감이 준비한 시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내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녀는 영원히 도둑으로 낙인 찍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날이 밝았으나 과부의 세상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 그녀가 멈석을 깔 자리에 사내가 고용한 왈패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시커먼 썩은 물이 담긴 양동이를 들고 있었다. 재수 없는 년이 또 왔구나. 왈패 중 하나가 낄낄거리며 양동이를 과부의 좌판 주변에 들이부었다. 시공창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검은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어 하얗게 피어오르던 떡시루의 김을 단숨에 집어 삼켰다. 고소해야 할 떡냄새 대신
비릿하고 역겨운 악취가 장터 입구를 메웠다. 떡을 사러 오던 손님들은 코를 싸주고 찡그리며 발길을 돌렸다. 사내는 뒷짐을 진 채 그 광경을 즐기듯 바라보며 비릿한 미소를 흘렸다. 이 냄새나는 곳에서 누가 음식을 사 먹겠느냐? 썩 꺼져라. 과부는 입술을 깨물며 흙탕물이 튀지 않은 떡시루를 필사적으로 몸으로 가렸다. 등 뒤에 아이가 침을 거렸지만 달랠 새도 없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는 팔이 날리는 좌판. 오늘 공치면 아이 젖줄마저 끊길 판이었다. 그때였다. 악취 진동하는 진흙탕을 헤치며 누군가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왔다. 낡아 빠진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누더기 옷을 걸친 늙은 거지였다. 지팡이 하나에 위태롭게 의지한 노인은 며칠을 굶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을 떨며 빈 그릇을 내밀었다. 사내는 눈을 부라리며 노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에이 태! 아침부터 재수없게 거렁뱅이가 꼬여? 사내가 위협적으로 발을 높이 쳐더들었다. 노인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흙탕물에 미끄러질 뻔했다. 그 순간 과부가 떡 썰던 칼을 내려놓고 사내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자신의 치마폭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사내의 발길질이 허공을 갈랐다. 과부는 노인을 자신의 멍서 그나마 깨끗한 쪽으로 조심스레 안내했다. 흙투성이가 된 장터바닥에서 그녀의 공간만이 유일하게 사람의 온기가 남은 곳이었다. 그녀는 시루 뚜껑을 열었다. 아직 팔리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백설기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뱃속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다. 어제부터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한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장 크고 온전한 떡을 골라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그녀는 떡을 반으로 쪼개어 덜덜 떨고 있는 노인의 빈 그릇에 담아주었다. 차가운 장터 공기 속으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진흙탕 속에 핀 연꽃처럼 처연하고도 고귀했다. 노인은 삿갓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다. 댁도 사정이 딱해 보이는데 나를 주면 댁은 어쩌? 같이 나누면 헉이라도 면하지요. 드십시오. 과부는 희미하게 웃으며 노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었다. 자신의 배고픔보다 눈앞의 불쌍한 일을 먼저 챙기는 그 마음. 사내의 방해 공작도 세상의 멸시도 그녀의 선한 본성까지 더럽히지는 못했다. 노인은 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따뜻하고 포슬포슬한 식감이 얼어붙은 몸을 녹여내렸다. 아이가 등 뒤에서 배가 고프다며 침을 거렸다. 팔다 남은 이 마지막 떡 한 덩이만이 아이의 줄인 배를 채울 유일한 끼니였다. 허나 눈앞의 노인은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떨고 있었다. 과부는 입술을 깨물며 떡을 반으로 갈랐다. 아가, 미안하다. 오늘만 참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떡의 반쪽을 노인의 흙투성이 손에 쥐어주었다. 제 살점을 떼어주는 것보다 더 아픈 나눔이었다. 삿갓 아래 감춰진 노인의 눈빛이 떡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날카롭게 빛났다. 사내의 눈에서 시뻘건 불꽃이 튀었다. 제 텃세 아래서 숨도 크게 못 쉬어야 할 계집이 감히 제 앞에서 적선을 하다니. 그것은 그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었다. 사내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멍석이로 뛰어들었다. 내 장터에서 거지 적선을 해? 여기가 네 안방인 줄 아느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소쿠리가 공중으로 붕 떴다. 새벽부터 정성스레 쪄낸 하얀 떡들이 힘없이 허공을 가르다 시커먼 흙구덩이 속으로 처참하게 곤두박질 쳤다. 진흙탕에 처박힌 떡은 순식간에 오물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뭉개졌다. 거지는 짐짓 놀란 척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으나 삿갓 아래 눈빛만은 차갑게 사망을 주시하고 있었다. 사내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과부의 멱살을 거칠게 태워주고 흔들었다. 낡은 저고리깃이 뜯어질 듯 팽팽해졌다. 과부는 바닥에 흩어대져진 떡을 줍는 대신 등을 잔뜩 웅크렸다. 제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등 뒤에 아이만은 지켜야 했다. 아주 성인군자나셨군. 어디 흙바닥에서도 그따위 자비가 나오나 보자. 사내가 멍석 모서리를 잡고 사정없이 잡아당겼다. 오늘 장사 다 망치게 해주마.
과부의 비명과 함께 삶에 터져낸 멍석이 반으로 찢겨나갔다. 주변 상인들이 악을 쓰며 말리려 했으나 살기등등한 사내의 눈빛이 너무나 흉흉하여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저 멀리 관아의 나졸들이 보였으나 그들은 팔짱을 낀 채 이 참극을 묵묵히 구경만 하고 있었다. 법도 정의도 사라진 무법천지였다. 사내는 기세를 몰아 과부를 장타박 자갈밭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집신이 벗겨져 나갔다. 거친 돌바닥에 맨발이 긁히며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배어나왔다. 바닥에 끌리는 치마폭이 뿌연 흙먼지를 일으켰다. 장터의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오직 풍령만이 난무하는 생지옥이었다. 제발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인파 저편에서 도련님이 사색이 되어 달려오려 했으나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는 구경꾼들의 벽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짓뭉개진 떡조각들이 흙투성이가 되어 뒹굴고 과부의 처절한 비명이 허공을 갈랐다. 이제 누구도 광기 어린 사내를 말릴 수 없어 보였다. 사내의 눈동자가 짐승의 그것처럼 광기로 번들거렸다. 과부의 끈질긴 저항에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그는 과부의 등 뒤에서 겁에 질려 치멀거리는 아이에게 시선을 꽂았다. 이 시끄러운 혹덩이부터 치워주지. 그가 과부의 등 뒤에 매달린 포대기 끈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사내가 포대기째로 아이를 낚아채려 하자 과부가 비명을 지르며 사내의 다리에 매달렸다.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장터를 울렸고 사내가 짐승처럼 발을 쳐들어 두 모자를 짓밟으려던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그때 구석에 있던 노인이 굽었던 허리를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고 일어섰다. 흙투성이 누더기 옷 사이로 감출 수 없는 서슬퍼런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그가 쓰고 있던 낡은 삿갓을 천천히 벗어던지자 드러난 눈빛에는 조금 전의 비굴함 따위는 없었다. 오직 죄인을 심판하는 관원의 차가운 위엄만이 서려 있었다. 니놈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천륜을 건드리는구나. 그의 낮고 묵직한 일갈이 떨어지자마자 장터 곳곳에 숨어있던 나졸들이 신호를 받은 듯 일제히 칼을 빼들고 달려나왔다. 순식간에 사방이 포위되었다. 군중들은 거지의 정체를 깨닫고 헛숨을 삼켰다. 시끌벅적하던 장터에 창문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막이 열렸다. 큰어른은 사시나무 떨듯 떠는 과부와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넓게 감싸 안았다. 벗겨진 삿갓 아래 드러난 큰어른의 눈빛은 칼날보다 차가웠다. 허나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 사내가 품속에 숨겨둔 비수라도 꺼낸다면 찰나의 순간 목숨이 위험했다. 노인이 품속으로 거친 손을 쑥 집어넣었다. 누더기 옷 사이에서 꺼낸 것은 낡은 동전이 아니었다. 둔탁하지만 묵직한 쇠붙이, 그 위에 새겨진 5마리의 말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마패였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징표가 이 진흙탕 속에 솟아올랐다. 아메모사 출두야. 어사 또 출두시오. 장터를 뒤흔드는 호령 소리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아 사내의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다. 서슬퍼런 위세에 사내와 구경꾼들은 추풍낙엽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흙먼지 날리는 장터에 정적이 흘렀다. 사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턱을 덜덜 떨었다. 나는 이 고을의 질서를 감찰하러 온 사람이다. 쩌렁쩌렁한 호통이 장터를 울렸다. 큰어른은 곧장 형벌을 내리는 대신 숨죽인 상인들을 둘러보았다. 진실은 권위가 아니라 그 억울함을 지켜본 이들의 입에서 터져나와야 했다. 침묵을 깨고 콩나물 시루를 안고 있던 채소 장수가 용기를 내어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 맺혔던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다. 맞습니다. 저놈이 우리 고열을 빨아먹은 거머리입니다. 과부를 모함하고 자릿세를 뜯어갔습니다. 장님 광대도 지팡이로 땅을 치며 거들었다. 내 눈은 멀었어도 귀는 열려 있어. 저 여인이 제게 떡을 나누어 주었고 사내가 멀쩡한 멍석을 걷어찼소. 본물 쳐주듯 상인들이 하나둘씩 사내의 악행을 고발하기 시작했다. 사내는 억울합니다 라며 발뺌했으나 도련님이 흙 묻은 떡 조각을 주워들며 사내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이 떡이 바로 증거다.
네 탐욕이 짓밟은 백성의 마음이다. 나졸들이 사내를 짐승처럼 포박하고 품속에서 장부를 압수했다. 자릿세 갈취 내역이 빼곡했다. 멍석이 과부는 아이를 으스러지게 끌어안고 하염없이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다. 큰어른이 포박된 사내를 내려다보며 엄중히 꾸짖었다. 보아라, 너를 심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네가 괴롭힌 백성들이다. 사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형벌이 따를 것이다. 장터 한복판, 사람들의 시선이 모인 곳에 관아의 형틀이 육중하게 내려앉았다. 즉결 심판이었다. 사내의 등짝 위로 굵은 군장이 딱 하고 내리꽂혔다. 살이 터지는 파여름과 사내의 처절한 비명이 섞일 때마다 상인들의 가슴을 짓누르던 묵은 체중이 씻겨 내려갔다. 자신이 뱉은 독설과 주먹질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다. 형벌이 끝나자 큰어른은 사내가 뜯어간 자릿세를 모두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라 명했다. 압수된 엽전꾸러미가 풀리고 과부에게는 짓밟힌 떡값의 10배에 달하는 보상이 주어졌다. 장터 중앙 가장 볕이 잘 드는 명당 자리도 이제 그녀의 차지였다. 나졸이 멍석말이 당하듯 늘어진 사내를 일으켜 세워 장터 밖으로 거칠게 떠밀었다. 장터의 법도는 이제 다시 세워졌다. 썸 물러가라! 사내는 피멍든 다리를 질질 끌며 절뚝거렸다.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는 대신 조용히 길을 터주며 싸늘한 눈빛으로 그의 초라한 뒷모습을 쏘아보았다. 악인이 사라진 자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과부에게 다가왔다. 채소장수 안악이 과부의 흑투성이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가 몰라봐서 미안하네. 정말 미안이여. 그녀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에 나졸들은 더러워진 멍석을 깨끗이 털어내고 그 위에 빳빳한 새 기름종이를 깔아주었다. 장님 광대는 지팡이를 두드리며 신명나는 장단을 쳤고 도련님은 바닥에 뒹굴던 흙 묻은 떡을 주어 비싼 값을 치르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더러운 떡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씻는 의식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녀의 흙먼지 낀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다. 어미의 편안함을 느꼈는지 등 뒤의 아이도 울음을 그치고 말똥한 눈으로 사람들의 환호를 바라보았다. 종이에 붓으로 판결문 적히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다. 깨끗하게 털린 멍석 위에 새로 쪄낸 하얀 떡이 수복하게 쌓였다. 상처는 아물겠지만 흉터는 남을 것이다. 피 튀기던 소란이 잦아들고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해질녘의 긴 그림자가 장터 흙바닥을 덮을 무렵 큰어른과 도련님이 과부의 좌판 앞에 다시 섰다. 서슬퍼런 위험을 거둔 큰어른이 갓을 고쳤으며 정중히 허리를 숙였다. 천하를 호령하던 어사가 떡장수 어미에게 사죄를 올리니 숨죽인 구경꾼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품에서 종이에 싼 귀한 약재를 꺼내 건넸다. 아이의 기침을 먹게 할 생명줄이었다. 큰어른은 뒷짐을 풀고 과부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다. 천하를 호령하는 어사또가 백성에게 표하는 최고의 예우였다. 그대의 떡 한 조각이 내 아들을 살렸고 그대의 올곧은 마음이 이 고울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었소. 내 비록 깐깐한 늙은이이나 그대처럼 귀한 며느리감을 놓칠 만큼 어리석지는 않소. 그 파격적인 발언에 주변이 술렁거렸다. 양반가에서 과부를 며느리로 들인다니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다. 하지만 큰어른의 눈빛은 확고했다. 껍데기뿐인 가문보다 사람의 됨됨이를 택한 결단이었다. 도련님이 붉어진 눈시울로 무릎을 꿇고 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감싸쥐었다. 고운 비단옷과 굳은 살 박인 손, 그 극명한 대비가 오히려 눈부셨다. 도련님은 화려한 폐물 대신 진심을 토해냈다. 화려한 비단보다 당신의 거친 손이 더 귀합니다. 부디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이 아이의 아비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달아빠진 옷자락과 등 뒤의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감히 올려다볼 수 없는 신분, 가난의 흉터는 깊었으나 눈앞의 온기는 그보다 뜨거웠다. 망설임 끝에 그녀가 떨리는 고개를 끄덕이자 장터가 떠나갈 듯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의 축복 속에 차가웠던 장터 공기가 봄날처럼 따스하게 변했다. 우리와 함께 가시죠. 예와 도리를 지키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걸음을 옮겼다. 붉은 노을 속으로 멀어지는 세 사람의 긴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진흙 속에서도 맑은 꽃을 피워낸 그녀의 선행이 비로소 사랑이라는 가장 귀한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